우리 목요철학 콜로퀴움 시작을 합니다. 2011년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난 학기까지는 서양 철학에 대해서 쭉 했었고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우리 동양 철학을 다루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소개지에도 보면 공자, 맹자, 노장, 묵자, 한비자, 제자 백가 중에 지금 큼직한 사람들은 이번 학기에 다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이 없다 하는 이 세대에서 이 목요 콜로퀴움을 통해서 철학 속에 철학이 있음을 한번 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제가 어느 인간의 길을 찾다. 강의해 주실 신정근 교수님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학사를 하셨고요.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하셨고, 한국동양철학회 총무이사, 그리고 한국철학회 연구위원장 겸 등기이사를 재직하셨고요. 현재 성균관대학 유학대학장 유교문화연구소 소장, 그리고 성균관대학 유학동양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강연을 위해서 먼 길을 오셨는데 같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서 홍쌤이나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게 돼서 아마 본말이 전부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1시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다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논어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딥니까? 만리장성이잖아요. 되게 이제 이 장면을 시작하는 게 인문학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의의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이제 골랐는데요. 보통 만리장성 하면 이제 북경에 가시는 분이 만리장성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한테 만리장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되게 산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안 가보셨구나. 네, 만리장성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간 끝자락에는 만리장성이 바다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 끝은 과역관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사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물이라든지 대상을 한꺼번에 전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저는 이제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번 보고 나면 그걸로 그냥 지레 단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 A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바로 이제 일상으로 말하면 이제 견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해도 오히려 자기가 거꾸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없이 판단을 내려야 되고 접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집착하기, 사실 그대로 탐구하기보다도 인상이 강하거나 자기가 이제 제한된 경험을 전부 다 하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한 사실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 다양하다는 이유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끝까지 탐구한다기보다도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이 전부 다 나보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철학이라든지 문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본 것이 부분일 수 있고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즉 부분에서 전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브레이크라든지 중단한다든지 약간 기다린다라든지 이런 여유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도 저도 이 경상도 사람이 돼서 대구 오면은 좀 말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이 덜합니다. 표준말을 써야 된다는 알아들으시죠?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도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경상도 남자가 욱하는 성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하면 제일 좋은데 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밥도 한번 사야 되고 뭐 선물도 한번 해야 되고, 차라리 안 하면 그냥 기분 좋게 선물을 하면 200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한번 욱 해버리고 나서 뭐 밥 사고 선물해줘봤자 50점밖에 안 받으면 150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즉 이성에 의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인데, 보통 사람이 이제 감성이든지 어떤 기분이라든지 신체 피로도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해버리지 못하고 꼭 나가버리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나 스스로를 어느 지점에서 멈출 수 있도록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이해 타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에서 길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욱하거나 한꺼번에 성질이 나가시려고 그런다면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은 산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만리장성은 전부 다 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분에서 자꾸만 전체로 확대하려고 그러고 편견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자가 활약했던 시대의 비교를 푸는 데는요, 3가지 숫자인데 어렵지 않죠? 이게 제일 먼저입니까? 시간에 아무 할 일도 없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140이잖아요. 이 숫자가 로또 번호는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춘추시대 때 지도인데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수도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용군 고사와 관련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천자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불리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쪽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여기서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나라는 자기의 어떤 천하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주나라를 건국할 때 공을 세웠던 공신이라든지 왕족들을 각각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대, 이게 이제 산동반도지 않습니까? 그죠? 공자의 고향인 곡도도 있고, 이런 각각의 곳곳에 왕족과 공신들을 갖다가 제후로 분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후의 숫자가 140여 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게 계속 됐으면 공자라는 사람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교 선생이 아니고 어디 선생님이죠? 사립대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이 140개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공립학교 또는 왕립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했을 테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국 칠홍이라고 말하는 숫자처럼 이 140여 개의 나라는 시간의 전개 과정에 의해서 점점 약육 방식에 의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멸국치현이라고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의 부속 행정 단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진행되면서 7개의 나라가 살아남고 마지막에 이런 어느 나라입니까? 진시황의 진나라 하나로 나눠버리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40개의 나라의 제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목표를 어디에 둬야지? 어디에 두겠습니까? 답이 다 있는데. 자기 보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셀프 프로텍션이 준초 전국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나라가 다른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견제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숫자로 말하면 140개에서 7개라는 숫자에 포함되고 1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지, 사라진 나라 숫자 있지 않습니까? 137개, 139개의 나라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나라가 목표가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이런 자기 보존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잠꼬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행동 강령이라든지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자기 보존을 실현할 수가 있지.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부국강령입니다. 경제적으로 국가를 부여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만들면 다른 강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넘보거나 쉽게 공격을 시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춘추전국시대에 가장 먼저 어떤 제기되었던 그 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소유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권력 의지라든지 상대의 욕망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더 많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이를 추구하는 목표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그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작은 것보다는 큰 것, 더 많은 것들이 자기의 지금의 불안한 존재,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손자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자기 보존에 대한 강력한 길이입니다. 실질적인 길이 부국강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두 나라가, 가라는 나라가 있고 나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라는 나라 병사가 10,000명이고 나라고 하는 나라가 병사가 1,000명이면 두 나라가 싸움하면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가가 이기겠죠. 그죠? 그러면 나라는 나라는 병사 수를 늘리는 게 적어도 100치 정도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상식을 가진 지도자라고 한다면 병사의 수를 늘리는 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고 2,000에서 4,000을 늘리고 4,000에서 6,000을 늘리면서 가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고 자기의 나라를 공격해 오더라도 일방적으로 지지 않을 수 있는 물질적인 역량을 비축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라는 나라가 그런 욕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쉽게? 가라는 나라는 언제 전쟁을 하겠습니까? 나라는 나라가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가장 덜 돼 있을 때 침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라고 하는 나라가 병사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첩보가 가라는 나라에게 전해지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럼 또 직접적으로 침공을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당연히 가라는 나라도 병사 수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게 춘추전국시대의 자기 보존의 욕망을 가장 최대한 실어줄 수 있는 유효한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결론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즉 강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춘추전국시대는 두 번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존재론적인 의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약한 상대, 동시에 내가 1,000명의 병사가 주문처럼 10,000명으로 뻥튀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세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확 바뀌어버릴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 여기 형제, 자매들 다 있죠, 그죠? 저희 애들도 클 때 보면은, 과자 주면 양이 배 터지게 많으면 싸움을 안 하는데, 그죠? 작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영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애가 뭐냐면, 뒤가 마려워요. 근데 뭐가 걱정이 되죠? 내가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먹는 거에는 형제, 자매도 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먹는 거에다 침 바르고 갑니다. 못 먹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바뀌게 마련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손자가 고민하는 게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약한 상태에 있으면서 강한 상태와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즉, 현재 갑작스럽게 아이가 맨날 언니 누나한테 당한다 그래서 내가 하룻밤새 키가 2미터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꿈속에서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일어나고 나면 여전히 언니 오빠에 대해서 키는 여전히 작을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꿈을 꾼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비법처럼 마법처럼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손자는 마술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약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를 이길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의 공통된 질문들에 대해서 손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냐 그러면 가라는 나라가 10,000명이고 날아가는 나라가 1,000명이면 싸움을 하면 가라는 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많죠. 물론 일당 100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이기겠지만 개인의 어떤 전투 역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가라는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가라는 나라가 나라는 나라를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그러면 평지에서. 그러나 그 전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산이라든지 섭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제를 바꿔버리면 많다라고 하는 10,000명의 나라가 산에 들어가서 동시에 효율적인 지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작은 단위로 쪼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00명 단위로 쪼개게 되면 나라는 나라도 얼마나 100명 단위로 쪼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싸움을 하면 10대 1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싸움하면 어떻게 되죠? 1대1 싸움이 된다는 거죠. 이 손자가 이걸 풀어냈습니다. 손자가 풀어낸 건 뭐냐면 세력, 상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 능동성에 의해서 얼마나 조작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 사고의 핵심은 더 다르게입니다. 지금과 더 다르게, 즉 상대가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는 보면 기정상생이라고 해서 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 다 같이 아는 것,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라고 하는 건 매뉴얼이 없는 것, 예상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거죠. 이 두 개가 함께 섞이게 되면 이제 상승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자는 초기에 있었던 북극강병 노선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포착화시키거나 어떤 강자 위주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약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낸 사람이 이제 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자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자도 보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서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국정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인구를 많게 하라든지 또 먹고 사는 게 부유하게 해주라든지 인륜을 가르쳐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두 개도 찾아보면 뭡니까, 결국은? 부국강병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칼라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부국강병을 부정하지는 않죠. 대신에 거기에다가 자기 색깔을, 이제 인륜을 가르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색깔을 더 입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군사력, 식량, 이것 결국은 또 뭐 부국강병하고 같은 거죠. 그러나 공자는 어느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으면 뭘 먼저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병사라든지 먹는 걸 포기해도 좋고, 그 다음에 신뢰, 같이 싸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제 끝까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결국은 부국강병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공자는 신뢰를 이제 자기 자산으로 삼은 거죠. 공자는 보면 이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부국강병 노선에 이르러 자기의 어떤 신뢰라든지, 그다음에 인륜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어떤 컬러, 색깔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논어라고 하는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일 첫 글이 이제 학이 시숙지 할 때 이제 자활 부분을 빼면 제일 첫 글자가 이제 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문화에서 이 논어라는 책이 쓰여졌다면 저는 학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원자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뭐 믿어라, 뭐 믿으면 천당에 간다 그러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일신 문화에서 강력한 사고방식 하나가 아니라 자기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논어라는 책이 이스라엘이거나 이런 데서 쓰여졌다면 제일 첫 글자가 믿을 신자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믿어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동아시아 사회에는 다양한 신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유일신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이슬람이라든지 천주교,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신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유일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화가, 종교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신들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조상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상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이 있습니까? 심청이가 왜 죽었습니까? 아, 심청이가 안 죽었습니까? 아니, 너무 또 감옥하셔서.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서 용왕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심청이는 19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빠져 죽을 때 치마를 풀어시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처녀를 1년마다 한 번씩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1년씩 한 번씩 바친다는 거죠? 네,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그죠? 용왕도 사랑의 근태기가 1년 지나고 나면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부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왕이 새로 공여되어지는 신방을 차려서 파도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신청이가 죽었던 용왕이라고 하는 자연신도 있고, 그리고 또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은 우리가 실존적인 고민이 있거나 이 세상이 언제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같은 구원과 관련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 조상신한테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실존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죠? 네, 정보로 갑니다. 그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존적인 자기 한계사항에 들어가면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 넘어서 버리는데 유일신 문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계시를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조상신은 우리 후손들이 못되지 않게 해주는 스폰서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만 유일신과 같이 세계를 창조하거나 세계를 파괴하거나 한 그런 근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유일신 문화에서 이제 중요한 사고가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신의 뜻에
가깝게 만들도록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반드시 약속을 하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안 지키는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으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정의가 아닌 거죠. 그럼 유일신 문화에서 정의를 바로잡는 길은 뭐죠? 그래서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계약을 지키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사후의 심판이든 심판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계약과 심판과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의 세 가지 축처럼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 동아시아의 문화는 그런 계약적인 사고도 약하고 그런 정의적인 사고도 약하고 심판적인 사고도 약합니다. 그래서 대비되어져 있는 게 이제 학인 거죠. 배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문화는 그런 신이 없으니까 실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푸느냐라고 한다면 자기의 지성으로 기존의 지식의 덩어리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들, 그게 뭐 경전일 수도 있고 그걸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배워야만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사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논어에서 학자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상당한 의미 또는 동아시아의 문화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어의 첫 장의 첫 구절이 이제 이 학자로 시작되면서 나에게 없던 것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처해져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뒤에 시습이 따라 나오는 것은 배우는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것을 이제 습득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학위 시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0년이나 50년 된 공자의 위패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지성선사 공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자에 대해서 우리는 서성이라고 생각하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지막 구절은 보면 이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논어의 구조가 저는 상당히 이제 자동차 구조하고 닮았다고 생각하는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발휘해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우리가 만약에 수명이 70이라고 그러면 70 다음 날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의 삶이 나의 수명인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내가 발휘해낼 수 있는, 거꾸로 하면 한계가 되는 거죠. 넘어설 수 없는. 나에게 넘어설 수 없는 장벽과 같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가 뭐냐. 거꾸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탐구와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최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 어디냐. 그 두 개는 의미가 겹치는 지점을 뜻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군자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그렇게 할 때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한 번씩 동창회 하시거나 한 번씩 운동회 하러 가셨다가 다음날 몸살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지 아시죠? 젊을 때 생각하셔가지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공이 저기 쳐다가 지나가네 이러시면 되는데 그 공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사이에 신체가 수용할 수 없는 걸 결국 이제 병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논어의 마지막 장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최대치와 한계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자기를 건강한 주체로서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한계를 모르고 그걸 끌어가려고 그러면
목표와 자기 현실 사이에 거리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신이 짐 지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여행 잘하는 고수는 어떤 사람이 고수죠? 짐을 아주 적게, 그러나 여행지 가서는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처음 가시는 분은 막 짐을 바리바리 싸다니고 다니다가 사람은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짐은 호강을 하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이카루스 신화인데요. 다이달로스 아버지와 미궁에 갇혔다가 탈출하는 게 이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이달로스 아버지가 이카루스한테 두 가지 부탁을 하잖아요. 너무 낮게 날지 말고 너무 높게 날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높게 날다가 태양의 열기 때문에 이제 밀랍이 녹아서 이렇게 스페인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스페인에 가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스페인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광장에 가셔서 쳐다보세요. 그럼 이것도 보면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계, 최대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너라고 하는 책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제일 첫 장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가속장치를 밟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속장치를 어디까지, 우리 차 계기판에 보면 속도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90, 100, 120, 18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의 속도, 내 삶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런 것을 또 제일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명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노너라고 하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오기 위해서 만약에 차를 몰고 오셨다면 그런 거하고 이제 많이 닮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차를 탁월하게 모시지 않습니까? 몰지 않습니까? 사고가 안 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는데, 그럼 결국 이제 그러한 텍스트, 자동차 구조와 같은 걸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는 거죠. 내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행복하고 정의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길로서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길들이 어디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첫 장에서는 인간은 누구에게 신적인 존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텍스트라든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서 나의 길을 어디로 이제 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게, 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한 나의 삶의 속도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심판을 하거나 경고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명의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찾아내고 자득을 하도록 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은 결국 이제 인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이건 세 가지 정도, 논어에서 이제 삶의 양태가 한 세 가지 정도 노는데요. 생존 본능을 강조하는 어떤 동물의 단계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단계와, 그 다음에 해체될 수 없는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아늑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떠나고 싶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저녁 시간에 대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헤어지기 직전에 가기 싫어하는 그 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삶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공자인데요. 시각적으로만 어려우시면 시각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 차를 잘 쳐다보시면 차이가 있죠. 이 하단 부분하고 상단 부분하고.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여기까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출고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더 했는데, 이 부분을 더 때는 차주의 마음이나 기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그죠? 아마 10번 계약하면 한 번 더 줄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통행료라든지 또
또 다른데 한 번 더 일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이해가 생긴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교량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적 차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또 좀 다릅니다. 요즘 뭐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비가 많이 이런 집중성 호우가 발생해서 이 빗물이 한꺼번에 빠지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침수되는 일이 날 텐데요. 그림을 잘 쳐다보시면 표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입도 다물지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죠? 아주 무슨 일이 있나 싶고, 그 다음에 다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어깨에 이렇게 막 걸쳐가지고 아주 태평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 저기 있나. 할아버지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물은 게 뭔 줄 알아요?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이제 이 할아버지는 뭐, 할머니는 당연히 안전한 곳에 모셔 두셨겠죠. 그죠? 그렇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주나 이 기사분이랑 이 할아버지랑 여러 사람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 친구 먹는다 그러는데, 친구를 맺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할아버지랑 친구랑 먹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생명과 재산이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챙기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소중한 것을 챙기는데, 그 소중한 것을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를 챙긴다는 거죠. 그러면 소중한 사람은 더더욱 챙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떤 작은 이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엄청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가 하고자 했던 이 덕심의 공동체, 즉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과 편하고 안억해서 해체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공자가 목표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하나가, 나의 삶 하나가 상대와 나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접촉지대, 공유지대를 갖다가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그런 공유지대를 늘리고 확장해 나가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는 어떠한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곳에 가고 싶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어서라도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런 힘들을 이제 공자는 이제 논어의 세계에서 담아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자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러면 공자는 그 시대에 정치인으로서는 큰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공자의 제자가 한 3,000여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주 많은 제자들을 이제 길러낸 건 이제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학위도 주지도 않고 또는 논어에 있다 보면은 배우다 보면은 뱃을 생각하지 않아야 더 좋은 학생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취업에 대해서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시대의 어떤 하나의 해방 공간처럼 시대에서 그곳에 찾아가고 싶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에 있어서 매력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측면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자와 자기의 인연을 끊지 못하도록, 한번 맺으면 끊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지기 불가의 위지자여, 이 공자를 두고 한 말인데요. 불가하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뭐 미자편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미자편이라고 하는 것은 논어 전체 편 중에 상당히 이질적인 편이잖아요. 즉, 그 논어 공자에 대해서 안티를 거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은 게 이제 미자편인데, 결국 공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지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미자편에 나와 있는 은자 그룹들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지금 사회를 개혁하거나 바꿀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개인의 생명을 더 존중하자라고 하는 두 개 상당히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공자도금이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부질없이 또 위험함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숲의 동물들과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현실화가 될지, 현실에서 실현이 될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한다는 거죠. 즉, 도전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어져 있는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성취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길은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믿지만, 그게 현실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현실화시킬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동물과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없는 상태, 숲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고 말할 때, 공자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다 하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노력한 사람으로 그 시대의 사람이 일종의 저는 이제 이 공자에 대한 그림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를 하는 것. 여러분 저 애기 키울 때요. 그 레고 블록을 가지고 애 노는 장면을 보면 이 끼우는 걸 잘못해서 몇 번 해서 실패하고 짜증내기도 하지만 끝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손자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는데 걔가 하는 걸 실패하지만 끝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대견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공자 스스로도 제자들이 볼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공의 길이 아니라 바람직한 길,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에 의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제자들한테 다른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 기소물용 물시 여인이라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 구절이 논어에 들어있는 거로 하면 그 시대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자 시대는 기본적으로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사회이면서 이제 능력이 존중되어지는, 즉 신분이 주가 되고 개인의 능력이 보조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삶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어떻게 하고 저런 사회는 어떻게 하는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을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매뉴얼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을 신분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신분이고 상대가 어떤 신분이고 그 신분에 따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떠난 매뉴얼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예라든지 다양한 그 시대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신분에 따른 삶은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찾아서 이 상황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기억돼 있던 기억을 소환하거나 텍스트를 덜추어서 이 상황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분사회에서는 이 서라고 하는 사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자가 이걸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신분사회를 살지만 신분사회로만 설명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회, 즉 신분을 넘어선 사회를 하나를 만들어낸 그 사회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우해줘야 될까?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를 목적적인 존재, 나의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분에 의한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나와 그 사람이 동등한 지평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공자가 찾아냈다는 거죠. 그 사이가 바로 인문입니다. 인문의 세계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오시는 것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일정한 손해이거나 나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다른 사람하고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자도 그런 세계, 즉 신분사회를 살면서도 사람이 신분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즉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문적인 세계를 찾아냈고, 그런 인문적인 세계에서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 교우했을 때, 친구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내는 그 사람을 대해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수단적인 존재나 사회적, 즉 신분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로서 대해줄 때 그러한 인물의 세계가 크고 넓어지고 팽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기소물용 물시 요인과 같은 것들이 어떤 공자와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들을 하나에 빨아들일 수 있는, 즉 제자들이 공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인 불량의 사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는 군사로 설명하기도 하고 사성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일종의 권위이거나 권력이거나 힘의 상징물인데 힘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 인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가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학 들어가면 여기 대학생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1학년 때 심리학을 배워서 심리학 왜 배우는지 알죠? 그죠? 심리학 시간에 배웠던 몇 개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게 이제 들어맞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 공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이라고 하는 거가 공자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지울 수 없는 건데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자극적인 발언들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분개하거나 어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화를 내는 게 뭐냐면 거꾸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가 침해됐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분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침해된 거에 대해, 침해받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반응이 이제 분노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느냐를 찾아낼 수가 없으면 거꾸로 내가 어떤 것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건가 목록을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만 모아두시면 나라는 사람의 심리적인 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느냐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자는 그 자기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인이었고 그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거거나 방법이거나 목적상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충돌이 되더라도 어떤 권위, 어떤 힘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조선시대라든지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행실의 권력, 그게 국왕일 수도 있고 직권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직권파와 행실의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갖더라도 반대파들이 죽음의 장애에 몰려갈 때 그잖아요. 비굴 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어떤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다른 어떤 현실 권력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자가 이제 찾아낸 거죠. 보면은 그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기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나라로 이제 이 북송에 압송되어져서 원나라 정부에게만 협조만 하면 어떤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가입하지 않죠. 여름인데 갇힌 곳에 있어서 질 썩는 냄새 온갖 악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꺾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회유만 이게 자기가 원나라 정부에게 협조만 하면 자기에게 보장된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당당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천상이 이제 정기, 나의 몸에 있는 정기라고 말을 합니다. 공자에게서는 인문적인 거죠. 인문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근원적인 이 가치는 치매에 대해서는 나라는 사람의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떠한 가장 권위 있는 서성이라든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압도적인 군대에 있어서도 그것을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기상을 강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 현실 흐름에 있어서 공자라는 모습을 상당히 뚜렷하게 더 부각시키는 이런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공자 고향이 이제 곡부지 않습니까? 그죠? 곡부는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문화유적이 이제 삼공이라 그래서 세 가지 공자 유적이 있는데, 공자와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게 공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위패라든지 뭐 제사를 지내거나 기념식을 그냥 공묘가 있고, 그다음에 후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이제 공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 해외 여행을 가시면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한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직진 본능이 있습니다. 유턴 금지 본능이라고. 뭐냐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출입구에 등장해서 목적지까지 출구까지 나가기 때까지 직선으로만 일직선에서 나가시게 되는데 그런 직진 본능을 발휘하면 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 그림은 여기가 진행 방향이거든.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 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곡부에, 공부에 가시면 한 번씩 뒤를 흘깃 돌아가 보셔야 이 그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나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합친 거죠. 몇 년 전에는 한 2006년, 7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단청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다. 허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단청을 새로 해가지고 아주 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이 동물이 이제 이름이 뭔 자가 이제 한자입니다. 이 동물에 보면 주둥 입부분은 뭐라 되어 있죠? 용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피부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비늘로 되어 있으니까 어류를 닮았고 그 다음에 발톱도 있고 그죠? 용도 상상의 동물인데 이 동물도 내 상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동물은 아주 배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는데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이 배를 이 정도 늘려야 됩니다. 이 배 터지 좋을 정도로 아주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먹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입을 벌려 있고 또 혀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낼름 들려 있잖아요.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왼쪽 구석에 있는 이게 태양입니다. 이게 사과처럼 아주 맛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맛있어 보이니까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가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다 죽는 거죠. 자기 파멸적인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충만한 상태 욕망으로는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먹는 욕망은 충실하게 실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으니까 견물성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뭔가 맛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동물 이름이 뭘까요? 한 글자입니다. 저는 옛날에 영어 배울 때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름이 전부 다 그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뭐 스티브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많은데 TOM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톰인 줄 알았어요. 톰의 사촌인데 탐입니다. 탐. 그래서 이제 탐도 탐욕을 경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사람 사이가 왜 그 사람은 또 멀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것은 결국은 탐욕이 개재하면서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은근의 나의 몫이 아니라
응분의 나의 몫의 플러스 부분을 원하는 게 이제 탐욕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저생산 사회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늘 발달되고 GDP, GNP가 맨날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 시대는 생산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건 뭔 뜻이냐 그러면은 다른 집에 그걸 옮겨왔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는 건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약탈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시에 특히나 저생산 단계에 있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후기 경제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생산력을 추동시키는 이기심이 새로운 생산력을 추동시키는 힘이 아니라 이 당시에 탐욕이라고 하는 그 이기심은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응분의 목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결국은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틀을 갖다가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의 후손들이 생활 공간에서 저 그림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욕망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순간에 탑으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경계하도록 하는 건데 그럼 이 그림은 집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 밖에서 들어올 때 볼 수 있겠습니까? 나갈 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자 후손들은 나갈 때 이 동물에게 말을 겁니다. 그대여 너무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응분의 자기의 몫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 자기 스스로 경계하는 그런 하나의 이게 전혀 이 그림만 있지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정향,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건가에 대한 암시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책은 첫 장에 있어서는 이 학습 배워서 지금과 다른 삶을 배워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도록 말하는 거죠. 상성, 향상에 대한 끊임없이 자극을 한다면 이 마지막에 있어서는 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나의 역량을 재단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것 다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조직화해서 실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논어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은 인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는 즐거움을 좀 논어의 첫 구절도 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이제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말하는 거는 그 공자라고 하는 이 창경궁에 있는 건데요. 창경궁에서 들어갔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있는 부분인데 티나무랑 배나무가 한 나무처럼 있는데 열리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의 사회는 더욱더 다원주의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공유하는 부분과 개별적인 어떤 나다움이라는 것과 이제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물리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공자가 말하는 것들을 재해석한다면 그러한 것이 이제 공자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다움의 길로 찾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